안녕하세요. 해외소식 마스터 이종구입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해외소식 마스터라는 그 책을 썼을 때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나 이제 한 분야에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일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뭐 한 달에 구매하는 금액이 최소 뭐 한 몇억, 많게는 몇십억 정도 그렇게 상품을 이제 수입을 하고 사실은 좀 큰 규모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 생활할 땐 금액이 더 컸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해외 소싱이라는 분야는 최소 한 달에 구매하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 회사들 어떤 전유물로만 알고 사업을 해왔죠. 그런데 최근 4, 5년 전부터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뀐 거를 체감을 합니다.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특히 이제 온라인인데 이 온라인에 어떤 그 전쟁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랑 경쟁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물건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저희랑 경쟁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저희랑 비슷하거나 큰 어떤 브랜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부터 얼핏 보기에 별로 크지 않은 회사들이 상당히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오른 거예요. 비슷한 품목을 이제 같이 파는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면모를 보면은 이거는 기업이 아닌 거예요. 조금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비슷한 물건을 파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뜯어봐도 저희 같은 기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브랜드가 아닌 거죠. 여긴 개인이라는 게 명확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하는 행태라든지 이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판매가라든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개인들이 이 정도 상품을 소싱을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으로 팔 수가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저희보다 많이 버는 거를 목격을 합니다. 주변에서.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이쪽 판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이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나? 이게 개인이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그러고 나서 이 무역박람회라든지 이 공장이라든지 또 한국에 수입해 와가지고 또 물류에 보관하고 또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아니 오히려 브랜드나 큰 기업보다 개인들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제가 체험을 하는 게, 또 체감을 하는 게, 이런 이제 무역박람회 같은 데 가면 이제 한국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쓱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에서 오는지 대충 아는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에서 많이 오고, 또 딱 보더라도 부부가 오고, 또 친구가 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영세한 회사들인데, 이런 영세한 회사들에서 개인들이 무역박람회에 이제 많이 오는 걸 제가 목격을 하고 이런 공장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최소 주문 수량이라고 MOQ라고 부르는데 이 MOQ가 옛날처럼 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역박람회에 가보면은 아예 재고를 공장에서 확보를 한 상태에서 MOQ가 없이 물건을 파는 애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안 이후에 다시 이 판을 보니까 충분히 개인들도, 그러니까 이 무역, 해외 소싱을 충분히 해볼 만하도록 이 판이 바뀌었구나. 이걸 제가 체감을 한 거죠. 그리고, 한국의 상황도, 옛날에는 물류센터가 없으면 장사를 못 했는데, 지금은 3PL이라고 해가지고 위탁 물류를 해주거든요. 내 물류센터가 없어도 물건을 수입해가지고 남의 물류센터에 갖다 놓으면 여기서 그 적정한 그 보관비만 받고 나머지는 배송당 얼마씩 책정을 해가지고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비가 안 들어가고. 과거에는 이제 상품을 수입하고 이걸 팔려면은 그 회사 내부에 포토그래퍼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또 에디터가 있어가지고 글을 쓰고 상품의 어떤 장단점을 표현을 하고 또 마케팅 팀이 있어가지고 또 광고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런 조직이 있어야지 이런 판매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다 외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한 명이 없어도 본인이 사진 다 찍고 본인이 못하는 거는 외주를 줘가지고 또 맡길 수가 있고 또 과거에는 그 법인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한 사이즈가 안 되면은 그 입점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판매하기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영세한 회사들을 더 우대를 해줘요. 수수료도 할인해주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도 엄청 싸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변화를 보고 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충분히 해외 소싱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 그래서 이걸 제가 느껴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 소싱에 관련한 제 견해
그리고 작은 회사 입장에서 알아야 될 이 내용들, 해외 소싱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이 정도만 알면은 누구나 해외 소싱을 자기가 시도해가지고 국내에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약간 선배로서 책임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썼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타겟, 그 층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뭐 이 해외 소싱 하려면은 어느 정도 자금도 필요하고, 혹은 또 이제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래봤자 뭐 한 몇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한국에. 1월 달에 이 책이 나왔는데 좀 업앤다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책이 너무 잘 팔려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누가 사는 건가 도대체, 이 책을. 아니, 해외 소싱이라는 게 상당히 전문 분야의 어떤 서브젝인데, 아니 도대체 누가 이걸 사가는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유튜브라는 걸 좀 본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온라인 커머스라는 이 필드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제 뛰어든 거고, 또 좋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용기 있게 뛰어든 거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 볼수록 조금이라도 경험을 많이 한 입장에서 선배로서 뭔가 이 역할이 좀 필요하다. 정보가 조금 왜곡돼 있고 편향돼 있고, 사실 이제 누가 누구한테 이제 가리킬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인사이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 이런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업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이해 없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뛰어들고 있구나. 뭐 그 배경에 대해서 여기서 뭐 다 얘기하자면 너무 말이 기니까 요점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이제 이 인터넷 때문이죠. 1688 알리바바. 물론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데, 누군가는 제대로 된 큰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이 해외 소싱을 충분히 뛰어들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영세 상인 혹은 개인의 구매하는 레벨을 조금 더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자본금 한 4, 5천만 원만 들고도 충분히 해외 소싱 할 만하다, 몇 억씩 필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회사를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한다, 그럴 때 들어가는 돈이 딱 그 정도거든요. 뭐 한 3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그 여유 있는 분들은 한 1억에서 2억. 우리가 뭐 빵 가게를 하던 뭐 닭고기 가게를 내던 온라인 회사를 창업을 하던 간에 사실 주머니에 한 4, 5천만 원은 들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아주 나이브한 마음으로 한 그 정도 금액이면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되게 쉽다, 이게 제일 프로피타블한 비즈니스 아이템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건데, 지금 제가 그 유튜브를 알게 되면서 그 실태는 4, 5천만 원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중에 몇백만 원을 들고, 혹은 더 나아가서 아예 자본 없이 무자본으로 온라인 창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구매 대행하고 이제 병행 수입. 이 병행 수입이란 말은 참 희한한 말인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이 소자본으로 이 온라인 창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이분들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강의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한쪽으로 왜곡돼 있고, 아주 짧은 단기간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이후가 없는 뭐 다소 발전적이지 못한 내용들로만 차여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 4, 5천만 원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소자본으로 온라인 창업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다면은, 그럼 나도 만약에 내가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수중에 한 돈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하 돈이 있다면은, 과연 내가 해외 소싱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1,000만 원 이하의 돈을 들고도, 몇백만 원을 들고도 과연 해외 소싱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을 한 4, 5천만 원 들고 한 것보다는
훨씬 늦겠죠. 시간이. 돈에 비례해 가지고 시간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다면은 월 매출 1억 만드는데 뭐 몇 개월이면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의 수는 뭐 10분의 1이지만 걸리는 시간은 뭐 100배 걸릴 수 있겠죠.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내가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생각한 이 타겟보다 조금 그 버젯 범위를 좀 낮춰가지고 완전 초보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 온라인 창업 그리고 해외 소싱, 이 원가의 그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소싱이라는 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현재 구조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뭐 여건이 되면은 다음번 책을 쓸 때는 그분들을 위한 책을 써야겠다. 0부터 다시 시작하는 적은 금액으로. 자, 그래서 지금 적은 금액 소자본으로 온라인 창업을 하시는 그 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카드가 구매대행하고 병행 수입이죠. 구매대행은 이제 내가 아무런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이 주문을 하면은 그거를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타오바오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구매를 대행해주는, 어쨌든 그 중개 업체인 거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분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충분히 재미도 있고 자본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죠. 물론 이 하나의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은 작지만 그 트랜잭션을 여러 개를 만들면은 금액이 커지거든요. 재주가 있는 분들은 뭐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면은 뭐 소정의 금액을 벌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단점은 이제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죠. 푼 돈은 벌 수 있겠지만. 그리고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게 인풋을 넣어서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물건을 잘 골라가지고 이 구매대행 사이트에 올렸다 하더라도 남이 그거를 따라하는 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진입장벽만큼 남이 따라오기 어려워야 되는데 나는 힘들게 일을 했지만 남이 따라할 때는 이게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입장벽이 낮은 비즈니스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있으나 사업 모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좋은 사업 모델은 아닌 거죠. 물론 뭐 의미가 없는 일은 없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안 해본 일을 하고 또 이런 일을 구매 대행을 하면서 뭐가 잘 팔리는지를 내가 체감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자체로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사업 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병행 수입은 또 뭔가요? 이 용어가 잘못된 용어죠. 병행 수입은 그냥 직수입이죠. 해외 소싱이에요. 병행 수입이라는 건데 이 병행 수입이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은 뭐 이야기가 기니까 이거는 스킵할게요. 예, 어쨌든 병행 수입은 잘못된 얘기예요. 병행 수입은 뭐냐면은 한국에 총판 어떤 브랜드의 총판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퀸이나 스토케나 뭐 유모차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 사람이 무역 박람회 가가지고 퀸이나 스토케를 만나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 총판권을 달라. 대신 내가 1년에 얼마 이상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퀸이한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하고. 그 브랜드랑 너는 나한테만, 한국에서 나한테만 팔아라. 대신 나는 너한테 얼마 이상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이 브랜드 총판권을 따오는 거죠. 이 병행 수입은 뭐냐면은, 한국에 이 브랜드의 총판권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브랜드를 어떠한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병행 수입을 하는 거예요. 패러럴 임포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나이키 코리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뭐 아울렛이든 아니면 뭐 뒤로 뭐 매장에서 샀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나이키를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을 하면은 나는 법적으로 한국에서 나이키를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뭐 이쪽 브랜드에서 내가 한국에 총판권이 있는데 네가 내 브랜드 걸 어떻게 파느냐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협박인 겁니다.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그리고 병행 수입 법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는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 본사하고 한 계약인 거죠. 이 브랜드 본사가 이 물건을 얘네한테만 팔겠다고 계약을 한 거를 어기고 나한테 팔았다면은 이 본사, 이쪽 이 외국에 있는 이 브랜드 본사의 이야기지 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계약 이 총판권을 딴 회사라면
얘 말고는 한국 사람한테 안 팔겠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 공장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뭐 아울렛이라든지 뭐 매장 같은 데 샀기 때문에 이 총판이 수입하는 가격보다 내가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얘랑 경쟁이 안 되겠죠. 내가 비싸게 사왔기 때문에 내 마진이 적든지 더 싸게 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경쟁이 안 되는데 이 병행 수입을 뚫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시간과 돈과 전략이 필요한데 그리고 약간의 그 암흑의 그 세계가 좀 원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팀원에 있을 때 이 병행 수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도 많이 쓰고 또 전략을 많이 짰어요. 그 선수들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또 현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그 아주 고도의 그 비즈니스 전술 일종의 모략 이런 것들이 기술이 걸려야지만 이 병행 수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한국 총판권을 가진 애보다 더 싸게 물건을 정품을 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는 분야가 아니에요. 병행 수입은. 이 병행 수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위 조절을 좀 낮춰가지고. 이 병행 수입은 이 총판권 업체를 망하게 해요. 이 브랜드 총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소비자 입장에서 적당한 수수료로,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고 있을 때는 사실 저는 이걸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조금 뭐 비도덕적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을 너무 바가지를 푸신다든지 이럴 때는 제가 팀원에 있을 때는 이제 바잉 파워가 좀 컸으니까 이럴 땐 제가 이제 작업을 좀 들어가죠. 이 공장에서 총판권이랑 계약을 했지만 합법적으로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 팔게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만들어요. 여기서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몇 브랜드가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좀 그 피해를 드린 업체들이 좀 있긴 했었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득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사실 저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더 건전해졌으니까 소비자도 많이 덕을 보고. 자, 이런 게 병행 수입이에요.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 병행 수입은 용어를 좀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직수입입니다. 직수입. 그럼 이 직수입을 어디서 하느냐? 이제 대부분의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은 타오바오나 알리바바나 1688에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구매대행에 대한 저의 견해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개인들이 뭐 외국에 안 가도 집에서 손쉽게 뭐 클릭 몇 번으로 물건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그 사진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잘 팔리는 이미지를 딱 캡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업로드 시켜서 서치하면은 그 물건 파는 업체들이 쭉 나오거든요. 조금 이제 상도가 없으신 분들은 똑같은 물건을 찾아가지고 사와서 더 싸게 팔아가지고 이 물건 뭐 망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조금 상도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안 파는 컬러, 안 파는 사이즈를 뭐 품절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또 이제 좀 피해서 사와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데 병행 수입이 아니고 직수입입니다. 해외 소싱인데, 저는 이거를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게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마진이 적어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1688 알리바바 뭐 타오바오, 뭐 타오바오는 뭐 완전 소매니까 거기는 뭐 마진이 없다고 치고, 1688 알리바바 다 도매상이고 공장이 있어봤자 뭐 전 중국에 뭐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아주 소수 공장만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무역박람회나 정상적인 소싱 할 수 있는 물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퀄리티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도매상이니까 공장도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네 마진 붙이고 어쩌고 하면은, 그리고 뭐 직접 수입하기도 어렵거든요. 중간에 배대지 업체 써야 되고 뭐 수수료 줘야 되고 LCL 해야 되니까 돈도 더 많이 나오고 물류비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2배 붙이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품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격 경쟁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2배가 1.5배 되고 나중에는 재고 나오면은 이제 원가 이하로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1년만 이걸 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로 요 과정을 겪게 돼요. 자, 그러면은 1688 알리바바에서 소싱하는 게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688 알리바바에서 해외 소싱하는 거를 전부로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목을 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마진도 안 나오고, 경쟁이 붙으면은 마진 이하로 팔아야 되고, 또 물건도 제한돼 있고, 그 물건이 그 물건인 거에서 계속 서치를 해가지고 골라야 되고, 사실은 돈을 벌기 힘든 그 비즈니스 모델을 놓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서 이것만 바라보고 돈을 벌기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유의미한 곳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그 해외 소싱을 연습하기 위한,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그 과정에 일부러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1688 알리바바 해외 소싱은 상당히 유의미하고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강의를 많이 올렸으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하시고요. 해외 소싱 9단계라는 그 해외 소싱 따라가기라는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1688 알리바바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내용을 잘 썼어요. 결국에는 이 직접 해외 소싱, 직접 외국에 가서 물건을 해외 소싱을 하는, 공장에서 물건을 사는 그 프로세스의 보완책, 이거를 실패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어떤 테스트 베드로 쓰는 그 용도로 1688 알리바바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제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 용도로서는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온라인 커머스, 어쨌든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은 결국엔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물건값이 좀 비싸도 예쁘면 팔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예쁘다는 게 상당히 객관화가 됐어요. 이 예쁘다는 거가 옛날에는 여러 장르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격이 좀 비싸게 사더라도 안목이 있고 뭔가 그 취향을 읽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은 그거를 활용을 해서 비싸게 사도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돼버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모노톤이 돼버린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제가 안 좋아하긴 하지만 북유럽 스타일이라는 걸로 다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팔리는 게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에 가도 인도에 가도 걔네들이 파는 물건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련된 사람은 세련된 물건을 사오고 촌스러운 사람은 촌스러운 물건을 사왔는데 지금은 소싱처에서 파는 물건들이 다 똑같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도 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즉 한국에 깔려있는 물건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다이소 가보시면 알잖아요. 옛날엔 다이소가 쌌지만 상품이 촌스러웠는데 지금 다이소 MD들이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레벨이 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오는 물건도 이쁘단 말이에요. 왜냐? 이분들이 실력이 늘은 게 아니에요. 공장이 실력이 늘어서 그래요. 중국 공장이. 다 이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가격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유통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건을 싸게 사와서 싸게 팔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물건을 제일 싸게 사오는 그 루트를 찾아내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면 어디겠어요? 중국이나 인도든 이 물건을 제일 싸게 파는 곳에 가서 사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든 1억을 가지고 시작하든 경험이 0년이든 10년이든 간에 유통, 장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면은 일단 이 판을 봐야 돼요. 결국에는 나는 해외 소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외 소싱을 바로 하기에는 내가 무서우니까, 물건을 많이 사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나는 그러면은 처음에는 1688 알리바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겠구나. 근데 1688 알리바바를 내가 하는 이 과정이 이게 다가 아니라 결국은 이 해외 소싱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세스 중에 일부로 1688 알리바바에서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그것도 어려우면은 구매 대행이라도 하라는 거죠. 근데 구매 대행이 다가 아니라 구매 대행도 결국은 내가 직접 해외 소싱을 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를 쌓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이걸 사용하라는 거죠. 저의 견해는 구매 대행도 좋고, 병행 수입, 이건 틀린 말이죠. 1688 알리바바에서 조금 사다 파는 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이 마지막 단계인 해외 소싱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거를 전제해 둔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해야 이 여러분들의 보내는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림에서 해외 소싱을 잘라버리고 이 두 개만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뭔가를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긴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저는 비단 이런 해외 소싱 마스터라는 책을 쓰긴 했지만 저는 해외 소싱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유통 전문가죠.
그리고 유통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정보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유통을 봤을 때 유통에서 이게 지금 핵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책을 썼을 뿐이지, 저는 무슨 해외 소싱에 대한 무슨 전도사도 아닌 거고, 물론 외국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관광하고 뭐 골프 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니 국내에서 안 가고 돈 벌 수 있다면 저도 안 가면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려면은, 지금 이 시대 2020년도에 장사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해야 될 게, 유통을 시작해야겠다.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간에 전체 이 프로세스를 다 알아야 되죠. 나는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일이 가고 있는구나.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일하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그 단계가 맨 마지막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688 알리바바를 사용하다 하더라도, 이 전체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무역박람회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외 소싱처에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물건을 살 수는 없겠죠, 당연히. 경험이 없으니까. 공장들이 뭐가 있는지, 얘네들이 무슨 물건을 팔고 있는지, 얼마에 팔고 있는지, MOQ는 얼마인 건지, 그리고 내가 부딪혀가지고 해봄직한 상대들인지, 이거에 대한 감을 먼저 잡고 정보를 안 다음에 스텝을 밟아야지 이 스텝을 제대로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해외 소싱 이 필드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야 이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하는 방향이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리 가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 돈을 까먹어도 좋고 돈을 못 벌어도 좋은 거죠. 일이 가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어떤 경험치,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가 됐을 때 그때 돈을 벌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은 제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뭐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뭐 사업하신다는 분들 주변에 있으면 꼭 한번 보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